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협과 의대생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은 물론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전남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의대생 8천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사이 피해는 아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유한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김민화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네, 오늘은 찬반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미화 진보당 보건의료위원장님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고 또 박유한 광주광역시 의사회장님께서 반대 입장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파업 또는 휴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런 현상들 위주로 이야기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양측이 가진 입장들을 좀 잘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대 정원 찬성 입장이신데 찬성하는 이유를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2,000명이 더 늘게 되면서 분기위기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20년 전보다 의료 이용 총량이 10배가 늘어났고 OECD 의사 평균이 3.6명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222개 보건의료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 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인해서 불법 의료가 있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 113개에서 대리처방이 있는 곳이 72곳입니다. 이 대리처방이라는 의미는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서 주사라던가 약, 처치, 검사 등을 처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를 대신 대리로 하고 있는 곳이 72곳, 바로 불법 의료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리 동의서 서명이라던가 대리 수술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업무를 대리해서 불법 의료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는 일단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의대 정원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 정말 의사협회 회장 광주시 의사회장 감사합니다. 사실 임금연기는 당락이다. 이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는 실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물타기 정책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죠.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국민이 의료 의사수 증원해주라. 지금 86%, 또 시간이 좀 가서 79%, 지금 어제 보고 48%에서 찬성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 김 위원장님도 또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길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10배의 이 노딩이 됐다지만 사실 AI 발전하고요. 옛날에 제 인턴 레지던트 때 제가 수치했던 거 지금은 다 기계로 하니까 30분 걸릴 거 5초면 끝납니다. 자, 시간이 조였죠. 방금 또 대리 동의서 대리 처방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은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가 환자, 양성 환자 손만 잡고 카드 양성만 받아도 격리되던 그 시절에 대리 동의서 안 받았다고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것은 오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고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오셔서 대리 받으러 왔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동의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의사는 어때요? 환자 아프다니까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합시다라고 정부에서 해놓고 나중에 와서 대리 처방 안 받았다고 지금 다 환수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잘못된 걸 오류라고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에서 사실 의사 정원 문제가 지난 2020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400명 정원하겠다.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 400명은요. 100명은 기초의학 하는 의사, 200명은 지방의료, 공공의료 하는 의사로 쓰겠다. 200명. 나머지 100명이 우리가 오늘 이제 논의하는, 그래서 지난 400을 증가하겠다. 근데 왜?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의료인들이 지쳐있던 시기예요. 제발 이거 다음에 논의하자. 우리 지금 환자 보기 바쁘고 사실 그 시기에 의사들 13명, 환자 곁에서 환자를 보던 13명, 간호사 3명 사망했습니다. 환자를 보던 의사, 간호사들이. 그런 시기에 400명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논의하자. 그래서 구사 의정 합의 2020년 9월 4일 날 우리 다음에 의사 정원 늘릴 때는 정부하고 의료인이 다음에 늘리자. 구사 의정 합의를 믿고 의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의료를 보고 환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네. 자, 네. 이제 의사 정원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국민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2040년이 되면 건보 증원이 33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0명을 증원을 하면 17조, 3000명을 증원하면 52조가 필요합니다. 그 건보 재정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 시 이 의사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8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럼 내가 국민 여러분이 나 8만 원 더 낼 수 있으니까 의사 정원 늘려줘 하면 늘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의사 정원이 2000명이 되면 전 국민의 20%가 의료인의 종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1인이 늘어나면 동반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적어도 8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전 국민의 20%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수출, 기간 산업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서비스 산업, 내수 산업에서 국가가 전망을 하겠습니까? 국가 전망의 위기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선생님 일단 논의를 네. 저희가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의사 수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안 부족한 겁니까? 자, 의사 수 부족하다 안 돼. 지금 통계 말씀하시는데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수는 OECD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OECD 통계. 자, 2.6명입니다. 우리나라. OECD 3.7이죠. 그대로 지금 증원 안 해도 8.6이 됩니다. 우리나라. OECD 6.3일 때. 그리고 현재 의사 수 증가 추이를 쭉 보시면 2001년도 7만 명에서 현재 의사 수 13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의사 수가 10만에서 11만 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대로 가도 2050년 되면 36만 명 됩니다. 지금 증원을 하지 않는다 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특히나 지난해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뇌출혈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아산병원에서 옮기면서 환자가,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환자 필수 중증 의료가 터진 거죠. 네, 국민들이 일단은 알고 된 네. 거예요. 인구 변동 추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닐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일부 기피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위원장님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반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니 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다음 주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원 내에서 지금 불법 의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의사 인력의 부족은 지금 현재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PA라고 하고 있는 진료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지원 인력 PA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의사 오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의료가 지금 현재 많은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EPA가 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정원 자체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수술, 처치, 시술 동의서, 설명 처방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7년에 전공의 관련해서 주 80시간 이내 주 36시간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대한전공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실제 근무 시간이 77.7시간이고 52%가 4주간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아플 때 평가를 쓰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51%가 수련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당직 근무, 휴일 근무로 번아웃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환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의사 정원은 확대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분께서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놓고 이제 잠깐 서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걸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아니, 통계 통계 아닐 출처들을 거예요. 가지고 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두 분께서 같은 통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불법 의료가 있다고 피해가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사들 만든 거 아닙니다. 불법 의료를 만든 게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석선장 아덴만에 치료하신 이국종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근무하시던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둬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겠어요? 의료 수가가 안 되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레지던트 인턴을 더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응? 더 쓰고 싶죠. 왜 못 쓰겠어요? 돈을 안 주잖아요. 자, 우리 김미아 위원장님 보건노조 담당하셔가지고 열심히 우리 인권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의료인의 한마디로 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간호사들 월급 올려줘야죠. 올려주고 싶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건강보험재정공단에 올려주지 의료 수가 올리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가 보건의료노조 아닙니까? 좀 아니, 가셔서 제발 좀 의료 수가 올려서 우리 간호사, 우리 방사성사, 응급구조사 월급 좀 더 주게 해주라.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좀-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도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더 하고 네. 싶다니까요. 네. 전공의 관련해서 저는 그 관점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공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공의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지금 46% 의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쿄 같은 일본에서는 지금 10%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상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인 의사들 스스로가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저는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0년, 30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떤 충분한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명분도 없이 느껴지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저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거를 요구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구를 그 했었고요.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잠깐만요. 오래전부터 의사협회에서는 그 관련된 문제를 요구를 해왔는데 정부에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은 수합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 수합을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 빅5 병원에 의료 인력이 7,000명이 넘어요. 그중에 전공의가 2,500명입니다. 방금 네. 다른 나라 10%라고 했죠. 왜 2,500명? 수가가 낮으니까 저 임금으로 전공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이분들 의료 면허증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 임금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자, 수가에 노예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나오면 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낮다, 높다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준도 사실은 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가가 낮고 높고의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뭐냐?
내년부터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2,000명에 대한 숫자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35년까지 그래서 의사 10,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이 2,000명이라는 숫자, 적절한 숫자인지 아니면 이게 뭐 나중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좀 오버해서 제시한 수치인지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의사 수 관련해서 2,000명의 증가하는 거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지난 뭐 10년 이 의사 수 관련해서는 10년 후에 뭐 15,000명이 부족하다라는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이 2,000명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의과대학 논의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계를 봤더니 1980년대는 지금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의 2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원은 135명인데 당시 정원은 260명이었습니다. 부산대도 현재는 125명인데 당시 85년에는 2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수 수가 훨씬 더 늘어났고 의대 교육 또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를 기준으로 보면 85년도에 비해서 23년의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의료에 준하는 이런 의사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2,000명의 수는 너무나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가능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0명.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자, 방금 말한 졸업적 80년대 말씀하셨는데 그때 졸업정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아니에요. 그때 180명, 260명 늘릴 때, 자, 저도 졸업정은 이제 2세대입니다. 제가 5.18을 겪었기 때문에 제 졸업 입학 180명이었는데요. 6년 후에 저 80명 졸업했습니다. 260명이 들어와서 260명 졸업 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저랑 같이 입학 동기 6년 후에 졸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60명인데 지금 300명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틀리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 모르잖아요. 180명 들어와서 80명 졸업한 상황 모르셨을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 김 원장님 또 하시는 거고요. 결국은 2,000명이라는 것은 오늘 또 어제 또 말씀하시다 3,000명인데 2,000명 했다. 10,000명을 해도 상관없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10만 명 늘려주세요. 편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원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의대 입학 정원 문제가 이 논의가 이제 시작된 이유이기도 한데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일견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냐에 대한 게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정부가 필수 의료랑 지방 의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의사협회는 30년,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강조했어요. 정부 모른 척 했잖아요.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간호사 사망하고 소아과 오픈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무릎 아파서 진료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저 내과 의사입니다만은 아침에 속 아프다고 하는 환자 바로 내시경하고 치료해서 보냈습니다. 내시경 당일에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위에 어디가 있을까요? 자, 필수 의료, 네. 지방 의료의 문제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보도에서 나왔지만 그래봤자 인기 있는 과로만 또 몰릴 것이고 전문의 안 네. 따고 이렇게 가면 그거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대 정원만은 늘려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방법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이라든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에도 소아과 오픈런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전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군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원정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저는 의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살든지, 강주에 살든지 아니면 섬에 살든지 동등한 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료의 불평등이나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 또한 의료의 질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도 정치를 이제 하시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이에요.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있어요. 그분들 분만 안 받잖아요. 왜 안 받겠어요? 수가 안 받고 위험하니까 안 받는 게 소송에 휘말리고 돈 안 되니까 안 받고 그냥 일반 통증 치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필수 의료를 살리자. 이게 아니라 필수 의료가 아닌 의과, 성형외과도 필수 의료고요. 피부과도 가려움 겪어보셨잖아요. 한밤중에 가려우면 그건 응급이에요. 필수 중증 의료지. 우리는 지금 필수 의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증 의료를 원하는 거. 응급실 뺑뺑이요. 현장에 계시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비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방송 끝내고 나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려고 하면 응급실 가서 내가 입원하고 치료해서 중환자실 가서 저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그런데 왜 응급실, 중환자실이 안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수가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논의가 의대 정원의 문제로만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의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 문제로 이제 비화되고 터져 나오는 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중과 문제를 아까 회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의료비 중과가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사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22조에서 2028년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상황이 가더라도.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들께서 나 8만 원씩 더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늘리시면 된다니까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자, 필리핀 통일지체 국민회의 대의원 뽑던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베네수엘라요. 1919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던 시절에 지하철이 다니던 나라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OECD 기준 의사수 많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러는 거지, 의사들은요 파업 절대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들 곁에 있고 싶다고요. 응급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 살려내고요, 숨 못 쉬는 환자, 피 질질 나는 환자 입 대고 숨쉬게 만드는 게 의사라고요. 간호사, 의사가 다 그런 직종이라고요. 사명감 가지고 있는 지금 인권과 존중의 문제예요. 구사 의정 합의를 가지고 의사 정원을 늘릴 때 고생했으니까 같이 합의를 하자. 안 하잖아요.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공무원께서 의사 정원 늘리는데 의사하고 합의할 일이 전혀 없다. 또 2023년 1월 30일부터 대한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혈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28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입니다. 어디에도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소아 응급 의료 체계, 이런 걸 28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의사 정원에 대한 논의는 28차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8차례 의사협회와 상의한 사항을 왜 2,000명을 가지고 왔느냐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보고를 안 받으셨죠. 28차례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의료비 문제로 지금 네. 다시 돌아가서 의원님, 네.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대안이 존재할 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 수가 늘어났다고, 의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OECD 의사 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은데 우리보다 의료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와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 소득과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늘어났다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적정 진료보다는 과잉 진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 내용에 같이 좀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백내장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자 일부 병원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초점 렌즈 비용이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관련해서가 의료보험이 수백억이었는데 이 실손 청구 때문에 1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에 의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되어야지만 저는 의료비의 문제도 이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에 끼어 있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품들을 제거하는 것이 병행된다면 의료 문제가 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자, 너무 그런데요. 좋은 이야기도 자, 해주고 한 계신데 번 더 할게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30초씩만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마지막 네. 지적하셔도 자, 좋습니다. 홍보공단에서 보고한 사항에 의사 1명이 늘어날 때 25% 충고한다고 홍보공단에서 한 사항이에요. 그걸 왜 부정하세요? 자, 실손보험 말씀하셨죠. 그 네. 의사들이 실손보험 만들어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죠. 왜 실손보험을 의사 잘못이냐, 의사의 모랄 잘못이냐라고 모시냐고요. 정부에서 해결하세요. 네. 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들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옆에서 환자 치료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요, 파업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갔어요. 왜? 하기 싫으니까 힘들어. 울고 싶은데 옆에서 뺨 때려. 지금 뺨 때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5.18 공수부대도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30초 정해 네, 주시죠. 의료는 경찰과 소방처럼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앞으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해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입위타당성을 면제해서 강주의료원을 통해서 지역 완결정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요양병원이 표준이 되었던 강주 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업시킨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짧은 게 야속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 모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 파문이 밀실 공천, 비명 학살 논란으로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본회의엔 잇따라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아서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원총회 오전에 대표가 안 오셨네요? 네, 아예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쓴소리 듣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천과 관련된 여러 잡음, 논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였는데 꼭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들 중에 정말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총선 승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좀 들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 치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경로로 뭐 어떻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이유는 설명을 해 주던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 꼴등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박용진이 민주당 내 꼴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는 뭐 정치는 여기서 끝나야죠.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동의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욕스럽지만 불량배 가랑이 사이를 긴다라고 하는 추한지의 한신의 네. 고사성어 과하지욕을 견디는 심정으로 이 치욕 견디고 민주당도 살리고 박용진도 살리는 길을 걷겠다. 경선 30% 감점을 받아들이고도 손발 다 묶인 그런 경선이지만 꼭 내가 하겠다. 탈당 안 한다.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나 점수표 같은 거를 아니 없었습니다. 뭐 1분 내외 정도의 통화였고요. 본인도 조금 멋쩍어하고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네, 예. 통화를.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그냥 통보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더 들을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오늘 기자들이 그 박용진, 윤영찬은 왜 10%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명단이랑 점수만 받았다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4곳 여론조사 업체가 평가를 수행한 모양인데 이 중에 2곳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시 업무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후 경선 여론조사 뭐 ALS 조사까지 맡겼다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아는 업체에다가 이 평가를 맡긴 건데 그 혹시 기사 보셨나요? 중앙일보 기사? 네,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또 이제 뒤늦게 선정 작업된 뒤에 그 따로 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하는 뭐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 논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결과값마저도 그 수치마저도 손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의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 해당 업체들은 네. 제외시켜달라라고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네. 최고위원 논의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 발표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제 평가가 뭐 대략 법안 실적, 당 기여도, 지역 활동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크게 돼 있던데 뭐 언뜻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유치원 3법 뭐 21대 국회에서 엄청 크게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을 잠깐 보니까는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80개가 조금 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정치자금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거 이런 거 의미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다 처리가 됐던데 법안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위 10%인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제가 무슨 상을 몇 개 받았어요.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출석률은 이만큼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고 뭐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고요. 재심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소상하게 알려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하지욕 견뎌가면서 반드시 경선 승리하고 그 길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위 통보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 보면은 뭐 여야 두루 평판 좋은 현역 국회부의장 뭐 김영주 의원 그리고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수여하는 의정 대상 1, 2, 3회 연속 수상을 냈는데 지금 1, 2, 3회 연속해서 받은 거는 여야 통틀어서 딱 2명밖에 없는데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 수석 지낸 뭐 윤영찬 의원 그리고 의원님 뭐 하위 10% 이게 보면은 그냥 친문 비명 이렇게 딱 보이고 그다음에 TV조선이 뭐 단독이라고 또 보도를 했는데 하위 통보받은 31명 중에 28명이 비명이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권노갑 상임고문과 통화를 어제 했었는데요. 네. 뭐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탄식. 어떻게 박용진이 하위 10%냐. 이게 상식이 되고 말이 되냐. 네. 그리고 당이 어쩌려고 이렇게 가냐. 선거 이러다 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정말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뭐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박용진을 버릴지언정 박용진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을 버리고 박용진을 밟아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다. 총선을 이긴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사사롭게는 네. 그 비명, 친문, 쳐내는 공천,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 심판해달라. 이게 민주당한테 바라는 국민들의 네.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민주당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주당은 약간 하향세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뭐 잡음 없이 하는 거 보면서 상향세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민주당이 이렇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데드 크로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뭐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왜 없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뭐 20% 관련해서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해라. 왜 그게 어렵냐. 라고 하는 요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의원들의 지역구를 다 들쑤셔 놨어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돼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유령 여론조사를 당에서 했냐. 당에서 했답니다. 근데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에서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뭐...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계속 따진 거죠.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냐. 안심번호를 추출하는 거는 네. 언론사와 그 정당밖에 안 되는데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10대 군데를 했는데 돈이 그러면 억 단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서 하는데 누가 이걸 결제했냐? 누가 이 기획을 했냐? 막 이제 예,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거든요. 어떤 의원은 막 울고 그러셨어요. 왜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냐.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는 했는데 아직 어디서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과 무책임한 모습이 네. 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게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논란, 반발, 잡음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강조를 하면서 뭐 본인들이 동의를 못하는 평가들에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일축을 하던데 그럼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선거를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네. 언제 어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와 호남은 네. 이제 뭐 이긴다고 치자고요, 민주당이. 근데 서울 선거, 대전 선거, 뭐또 접전지라고 하는 수원에서의 선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충청 지역에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의원들이 직접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본인들이.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상황을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오늘 BBC 라디오 저녁신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무슨 뭐 밀실공천, 뭐 비명학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는 공천, 패천 그리고 죽는 공천, 죽을 사자 써서 사천, 패천 사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오늘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대로 가면 잘 되어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만 쭉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총선에서 진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180석, 200석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뭐 120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아니 당장 총선을 지고 나면은 제일 큰 책임은 당 대표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는 거를 할까요, 그러면? 그걸 전들 알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고 예. 이렇게 오만하고 무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야 될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런 논란과 사당화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공천이 실패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엄청난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민주당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데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주변에서 이렇게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글쎄요, 뭐 인식의 차이인지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저도 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예. 오늘도 사무총장은 네. 큰 문제 없다. 이대로 이제 별 문제 아니다. 논란은 우리가 뭐 잘 정리하고 보고하면 오해는 풀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인식이 과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랑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뭐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유감 표명하고 공천 좀 이렇게 잘 하라, 뭐 공정하게 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바뀔까요? 기조 같은 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의총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 지역구의 경쟁자가 네. 그 상대 현역 의원을 하위 20%에 엄청 밀어넣으려고 작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단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게 작업이 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리고 논란이 나오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게 이제 다들 놀랬죠. 근데 실제로 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따라서 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2016년에 거기 참여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엄청 공격하고 했었던 모 후보자가 그 후보자가 그 우리 당원 당규에 하면 마이너스 25%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 하위 20%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0% 감산이듯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은 감산 25 없어져 없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느닷없이 현역 국회의원들 하위 20%는 마이너스 20이었다가 하위 10%는 마이너스 30으로 확대 적용하는 이것도 역시 평가가 한참 진행 중인 작년 12월에 결정이 나버렸던 거죠. 급박하게 경기가 진행 중인데 골대 옮겨버리고 전반전에 있었던 옐로우 카드 받은 거 후반전에 다 없애줘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황당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경선을 하면 하위 10%로 30%를 감산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차에 3명이 하잖아요. 제가 70%를 득표를 해도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황당한 일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73, 21, 70%에서 빼기 21을 하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4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을 가야 되죠. 결선을 가도 제가 1%만 더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60%를 받아야 됩니다. 왜? 결선 가서도 또 30%를 적용한답니다. 그러니까 60% 마이너스에서 6, 3, 18을 빼고 나면 42가 남죠. 그러니까 제가 60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뭐 결론적으로 42. 너는 안 된다. 뭐 이거네요. 사실상 그런 겁니다. 그런 경선도 저는 받아들이겠다. 뭐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저 한 몸 던져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김용주 부의장이 하위 20%, 뭐 박용진이 10%, 하위 10%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뭐 1% 아니냐, 뭐 단식한다고, 뭐 법원 간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의정활동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뭐 아주 조롱을 대놓고 하던데 그 보기가 좀 같은 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또 다른 모욕감을 느끼고요. 그런 조롱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프고 당원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 일이 혹은 당의 이런 논란이 저렇게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또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반전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전화유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렇게 박용진을 버리겠다라고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페널티를 제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과하지옥을 견디고 이 치욕을 견뎌서 당원들을 믿고 승리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그 길이 민주당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갑석 의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뭐 광주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광주의 당원 동지들 또 서울 강북구의 당원 동지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민주당 탈당한 이원욱 의원 어제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뭐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주당이 이기는데 관심 없다. 그냥 본인 방탄 사당화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나가는 걸림돌 제거해서 그냥 대선에 나가는 게 오로지 목적이다. 뭐 총선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얘기고요. 네. 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과하 지옥을 견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언뜻 네, 했는데 예. 거의 뭐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경제전화가 뭐 계속 사무실로 오고요. 뭐 제일 가슴에 남는 건 어젯밤 늦게 제가 봤는데 네. 제가 그 문구를 뭐 여러 번 봐서 퇴근한 길에 그 뉴스를 듣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의원님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꼭 이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면 네. 중학교 때부터 의원님을 지켜봐온 30대 지역 주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인데. 주민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광주 전남 시청자들께도 한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늘 어려울 때마다 광주 찾고 호남 찾으면서 어머니의 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걱정 끼치는 이런 소식만 들려들어서 죄송한데요.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나 광주와 호남에서 민주당 안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왔던 의원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해왔던 정치인들이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신뢰가 있구나. 정권을 다시 찾아갈 만한 실력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분골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민주당 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게 정말 뭐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